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 하루 일찍 인사드려요.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저도 잘 보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 많이 성취하셨나요? 어떤 자격증을 딸 거야 라고 결심했다던가 나는 PT를 꾸준히 받아야지 라고 결심했다던가 영어 공부해서 토익 몇 점 이상 받아야지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할 거야 라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 쪽에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조금씩 미루다가 어느새 언제인지도 모르게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나요? 저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운동을 좀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푸시업바 그리고 8kg짜리 아령 2개 그리고 캐틀벨을 옷방에 놔뒀거든요. 근데 그렇게 놔두니까 아침에 이제 옷을 입으러 갈 때마다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래서 그런 걸 꾸준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식단도 좀 개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연초에. 제가 원래 좀 막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야채도 많이 안 먹고 좀 그랬는데 조금 초록잎 채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채소 이런 걸 이제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1kg짜리를 사서 또 먹으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먹더라고요. 하나 산 거를.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좀 맛이 없으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발사믹 식초도 또 뿌려서 좀 더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되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또 샐러드도 먹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직장 동료들한테 이렇게 먹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밥 먹는데 샐러드를 먹는다고 하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초록잎이랑 올리브 오일 먹으려고 먹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막 맛있지는 않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그냥 맛있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올 초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운동도 그리고 먹는 것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잘 지키고 있는 셈이 되겠네요. 한편으로는 제가 못 지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못 지킨 연초 계획을 생각해보면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까지 샀었는데 또 몇 월 달에 시험을 볼지까지 정해놨었는데 한두 달 흐르고 까맣게 잊어버렸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뭘 계획했었지? 그리고 뭘 실패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었네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격증 괜찮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 23년도에 처음에 계획했던 일들 중에서 지금까지 잘해온 일은 어떤 거고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되었던 일은 어떤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하긴 했는데 자꾸 미루다가 꾸물거리다가 되게 늦게 마무리한 일? 그런 일은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저는 항상 올리는 날 보통 일요일, 목요일 많이 올리는데 그 직전에 되게 열심히 만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즐겁게 만드는데 가끔은 되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막 회사 일도 많고 그럴 땐 진짜 피곤하다.
쉬고만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진짜 쭉 누워있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뭐 만들고 그랬던 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유튜브를 한 4년 좀 넘게 했잖아요. 거의 5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연초에 약간 결심한 게 미리미리 만들어 두자. 이렇게 몸이 아플 때도 생기고 엄청 피곤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읽어두고 만들어 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늘 일요일이 가까워져서야 목요일이 가까워져서야 이제 아 그래 내일 올려야 되는데 뭘 읽지? 아직 책도 못 읽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생기더라고요. 뭐 평소 같은 컨디션일 땐 뭐 저녁에 책도 자주 읽기도 하고 하니까 가능한데 가끔 어디 멀리 갔다 와야 한다거나 뭐 결혼식장인데 장례식장인데 굉장히 먼 곳에 가서 하루를 묵고 와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면 꼬여버려요. 되게 타이트해지거든요. 그 일정이. 그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둘 걸 하면서 후회하는 적이 좀 많았어요. 어쨌든 연초에 미리미리 만들어두자 했던 그런 목표는 그런 계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막 미루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꾸물거리게 됐던 것 같아요. 내일 하지 뭐. 내일이 있는데. 내일도 쉬는 날인데. 내일 하지 뭐. 하면서 미뤘던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하자. 이것도 좋은 영상이고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이것만 보고 하자. 좀만 더 쉬다 하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학교에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내가 기획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거나 할 때 그 기한이 다 될 때까지 미루게 되지 않나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이 바로 그렇게 좀 계속 미루게 되는, 꾸물거리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꾸물거리는 것을 네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태도의 변화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 시간 관리 계획을 짜고 뭐 할 일 목표 일정표를 만들고 다이어리들을 작성하면서 네가 어떻게든 시간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건 결국 실패했을걸?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과거를 돌아보니 그랬어요. 그 꾸물거림을 어떻게든 기법들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을 더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인은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네가 꾸물거리는 원인을 확실히 모르고 있을걸? 이렇게 말해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는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 나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일인 걸 알면서도 그걸 해야 할 때 그럴 때 있었어. 아직 5시간이나 남아있네. 이따 하지 뭐. 뭐 아직 3시간이나 남았다고? 또 놀자. 뭐 아직 1시간이나 뭐? 1시간? 잠깐만. 1시간이면 좀 빡센데. 뭐? 30분 남았다고? 미쳤다 하면서 30분 만에 막 다 해버렸던 뭔가를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과제를 제출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막 하기가 싫은? 시작하기가 막 싫은? 그럴 때가 있어서 그래 내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이 그 원인을 왜 그런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저자는 책 서문에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은 꾸물거리는 이유에 중점을 둔다.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책을 참고하길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가 꾸물거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 전략에만 친척할 경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책에는 이러저러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제언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상이 20년간 꾸물거림 그리고 완벽주의, 자기 가치감을 연구한 이동규 연세 심리학과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20년간 꾸물거림을 연구했대요. 믿음이 가더라고요. 뭐라도 있겠구나, 이 책에. 그래, 생각해보니까 원인을 알면,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면 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시간 관리를 하는 법을 몰라서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봐봐요. 친구의 얼굴이 평소와 좀 달리 뚱해요. 그러면 뭔 일이 있을 확률이 높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누구 다른 친구랑 싸웠다거나, 뭐 코인을 한 100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50만 원이 됐다거나, 뭐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 친구가 그걸 밖에 표현하기를 숨기려고 해도 그 친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그런 표정이나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미루는 모습이라든지 꾸물거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게 나오는 배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꾸물거리게 되는 거고 자꾸 미루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이유를 연구했어. 알려줄게. 약간 이런 거죠. 이 책 내용은 다소 귀여워 보이는 책 표지와는 달랐습니다. 꽤나 깊이 있는 내용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해내고 싶은 일인데 쉽게 하지 못하고 자꾸 꾸물거릴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처럼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불편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는가?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꾸물거린다. 그러곤 마음이 편치가 않다. 제때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그 불편함이랄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일을 미루는 걸까? 이 책은 우리가 꾸물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글이다. 이 글의 선임 필자는 20여 년간 다양한 장면에서 연구와 강의, 그리고 상담을 해온 상담 심리학자다. 대학교에서 매 학기 학생들에게 보고서 제출 과제를 낸다. 보통 학기 초에 과제를 부여하고 학기 말 마감일 자정까지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파일을 탑재하도록 요청한다. 자정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고 그 경우엔 0점 처리를 한다. 그래 학생들은 보고서를 언제 가장 많이 제출할까? 바로 마감 당일이다. 3분의 1 학생 이상이 자정을 10분 남긴 밤 11시 50분부터 제출하기 시작한다. 아직 괜찮다. 10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중 3분의 1은 11시 57분에 제출한다. 그래도 괜찮다. 아직 3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마감을 1분 남긴 11시 59분에 제출한다. 아슬아슬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 완벽주의라서? 아니다. 11시 59분에 제출한 보고서 상당수는 오탈자가 눈에 띄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보고서이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자정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담당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다. 각자의 기구한 사연을 담은 이메일이 온다. 어떤 이는 11시 59분에 분명 파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는데 갑자기 모니터 화면에 모래시계 모양이 나타나면서 잠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화면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치명적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컴퓨터가 다운되었다고 말한다. 왜들 이러는 걸까? 분명 학생들에게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학기 중간중간에 보고서 과제 제출에 관한 여러 번 리마인더 공지를 한 바가 있었다. 혹자는 이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또 다른 혹자는 이들이 일을 너무 완벽하고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아마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이들이 꾸물거리는 이유와 그 기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흔히 자신들이 게으르다고 말한다. 한 번씩 마감 기한을 어기고 나면 위축된다. 그리고는 다짐한다. 다음엔 달라질 거라고. 이제 일찍 시작하겠다고. 근데 문제가 있다. 마치 술을 마시고 속이 한번 뒤틀려 본 사람들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다음번 술자리에서 다시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은 다음에도 또 꾸물거림을 벗어나지 못하곤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꾸물거리는 그 행동이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습관이다. 한번 습관이 들면 단축키가 형성되기 때문에 비슷한 행동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고 반복된 실패감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꾸물거림을 촉발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 없이는 미루기 습관의 반복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각종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미루기 타파 기술을 접할 수가 있다. 촘촘한 시간 계획 짜기, 25분 일하고 5분을 쉬는 루틴 구사하기, 과제 수행에 걸리는 예상 시간과 실제 소요 시간 사이에 간격을 줄이기, 할 일을 15분 단위로 분해해서 행동 중심으로 실천하기, 행동을 즉시 시작할 만한 자신만의 주문 만들기 등등 주위에 유용한 제안들이 넘쳐난다. 자기관리 분야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작동한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수월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런데 관리가 애초에 어려운 사람들은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기가 꽤나 어렵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난 뭘 해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꾸물거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 꾸물거리는 행동 수정에 바로 뛰어드는 경우, 그럴 경우 일시적인 개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긴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효과적인 기술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사람들은 왜 꾸물거리는 걸까? 꾸물거림에는 전제가 있다.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꾸물거림, 학술용어로는 지연행동이라고 한다. 꾸물거림은 일종의 감정과 행동의 교착 상태를 의미한다. 꾸물거리는 사람은 지금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하기가 싫어 라고 말하곤 한다. 일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행을 방해하는 감정과 생각이 필요성과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다.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업무 보고, 서류 제출, 교육 이수처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처음에는 꽤나 낯설다. 그러나 몇 번 지나면 낯선 이유를 곧 파악하게 된다. 이런 일들은 이제 예상할 수 있으니 미리 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질 않는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최대한 미뤘다가 마감 시간이 다 되어야 부랴부랴 일을 시작한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녹초가 되면 문득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뭐야, 난 이렇게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꾸물거림을 시간관리 실패로 진단한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시간관리 전략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것이다. 모바일 시간관리 앱, 할 일 목표 일정표, 다이어리를 모두 동원하여 시간을 되찾으려고 한다. 근데 어떤 시간관리 도구도 삶에 떠밀려가는 나를 쉽게 붙잡아주지 못한다. 시간관리를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꾸물거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꾸물거림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 꾸물거림은 시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이다. 독일 보움대학교의 에르한 겐츠 교수팀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크기가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보다 더 컸다. 게다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게 하는 배측전방 대상 피질의 반응이 더 느렸다. 편도체 활성화는 교감신경 항진과 호르몬 분비 같은 신체 반응으로 이어진다. 편도체의 크기가 크면 이러한 기능이 과활성화되어서 배측전방 대상 피질의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감정을 조절하려면 이 뇌 편도체와 배측전방 대상 피질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편도체에서 배측전방 대상 피질로 정보가 전달되면 다시 몸에 필요한 반응을 하도록 지시해서 감정이나 고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편도체가 큰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맞닥뜨릴 때 더 강한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불안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배측전방 대상 피질과의 연결성이 떨어지니 이를 조절하는 힘이 부족해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설이게 되거나 미루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꾸물거림을 게으른 성격 탓이라고 진단하곤 한다. 근면하고 성실한 게 중요한 이 한국 사회에서 꾸물거림은 게으른 성격으로 질타받기 쉽다. 하지만 이건 타고난 기질이라거나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교착 상태로 인한 행동적인 결과이다. 성격이란 건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일관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꾸물거림은 다르다. 공부나 일은 미루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미루지 않는다. 보고서 작성은 미루지만 휴식 시간은 미루지 않는다. 만약 꾸물거림이 성격이라면 공부든 일이든 휴식이든 상관없이 꾸물거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꾸물거림은 과제의 특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곤 한다. 때문에 꾸물거림은 성격 그 자체라기보다 마음속의 교착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상태라는 쪽이 설득력을 가진다. 하긴 할 건데 지금 하기는 싫다 같은 꾸물거림의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양가 감정에 있다. 양가 감정은 상호 대립하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기 싫은 이유도 많다.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사람들이 비협조적일까 봐. 내가 잘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일하느라 놀지 못할까 봐 그렇지. 그냥 하기 싫었어. 이렇게 이유도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꾸물거리면서 시간을 소모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는 위기감이 교착 상태를 깨뜨린다. 위기감에 불안감이 더해져서 몰아치듯이 일을 마치면 성취감을 느낀다기보다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만이 남는다. 아예 마감 기한을 놓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많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다음번엔 분명 달라질 거라고 결심하지만 이 꾸물거림은 계속 반복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꾸물거리는 것일까? 이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변화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때의 왜는 왜 이렇게 게을러? 같은 질책이 아니다.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꾸물거리는 행동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해졌다는 건 변화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 그럼 나는 언제, 그리고 왜 꾸물거리는 걸까? 나는 언제 꾸물거릴까? 꾸물거림은 크게 보면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일할 의도는 분명히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꾸물거림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과 꾸물거림을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다. 일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대학교의 심리학자인 피터 골위처는 행동 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2022년에 이 모델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꾸물거리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처리 과정에는 크게 4개의 꾸물거림의 지점이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5번째 단계도 있었다. 우리는 보통 뭉뚱그려서 일 전체를 미루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사람마다 유난히 교착 상태에 빠지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획까지는 굉장히 잘 세웠는데 착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계획도 잘하고 착수도 잘 했는데 지구력이 약해서 지속하거나 완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나는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릴까? 첫 번째는 계획 지연이다. 일처리의 첫 단계는 계획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불안해지거나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계획 수립을 미루는 것이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겠지라고 예상했겠지만 불안의 파트너는 회피라서 이를 피해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서울대학교 허효선 박사의 계획 지연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과제가 주어지면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한다. 익숙한가? 이렇게 계획을 미루면서 무한정 대기 상태에 머무는 게 바로 계획 지연이다. 두 번째는 착수 지연이다. 어찌어찌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착수, 즉 계획 실행 단계에서 꾸물거리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막상 시작을 못한다. 착수 지연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문항은 더 빨리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작하기를 미룬다. 이다.
계획과 실행이 따로 놀아서 기껏 열심히 세운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세 번째는 지속지연이다. 지속지연은 간신히 할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딴짓을 하는 경우와 중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딴짓을 하다가 막판에 서둘러서 하긴 할 것인가? 혹은 중단하고 아예 포기해버릴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인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엉성한 결과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의 압력이 있다. 그래서 딴 길로 샜다가도 결국 하긴 하는 것이다. 학생의 경우에도 학점이 신경 쓰인다면 어떻게든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긴 할 것이다. 혹은 과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수지연이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다 쓰긴 썼는데 어딘지 모르게 미진한 느낌이 들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이다. 아쉬운 마음에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결과적으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기도 한다. 완수지연을 평가하는 문항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과제라도 이상하게 완성을 미루게 된다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일처리 과정 중 4단계에서 꾸물거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바로 평가이다. 자신의 꾸물거림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꾸물거린 사람은 보통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며 후회한다. 결과물이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도 커서 이제 정말 달라져야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달라져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만성적인 꾸물거림의 종착지는 결국 우울과 무기력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동료 간호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환자는 누워있고 건강한 사람은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래요.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의 차이는 걷는다 일 거예요. 환자는 걷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은 걷는다. 이 말은 즉 계속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곧 환자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중단한 사람이 곧 환자라는 의미예요. 시간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잠시라도 그 걸음을 멈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성적인 꾸물거림은 우울, 무기력과 관련이 깊다. 일을 미루다가 마감 기한이 임박해서 허둥지둥 서두르며 후회한다. 그러다 완성도가 떨어진 결과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도 받는 날에는 후회를 넘어 자괴감까지 느낀다.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일을 맡을 때마다 움츠러들고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위험도 있다. 혹여 처음의 경험이 부족해서 서투르더라도 하다 보면 성과가 쌓이고 노하우도 생기는 법인데 꾸물거림의 비극적인 순환고리는 이러한 숙련 과정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는 자신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로 제가 음악을 계속해도 될까요? 를 꼽았다. 그는 많은 음악가들이 부분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가져와서 하나의 큰 문제로 만드는 걸 안타까워했다. 어차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뿐더러 모든 문제를 다 모아서 전체로 만들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늪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수준, 단계마다 필수적인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어떤 학습심리 이론에서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빨리 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빌 에반스 역시 현재 단계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꿈을 거릴까? 어떤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정체되는지를 알면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들을 떠올릴 수 있고 추진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어떤 특성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제동을 거는 걸까? 무엇이 꾸물거림을 촉발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왜 꾸물거릴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꾸물거리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꾸물거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작 그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어렴풋하게 짐작하곤 한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상태에서 왜 자꾸 난 꾸물거리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꾸물거릴 때 속으로는 내적 갈등이 있고 겉으로는 멈춰 있다. 이미 해야 할 일이 생겼을 것이다. 고민이 없으면 망설임 없이 할 일을 하고 안 해도 되면 안 한다. 하지만 뭔가 특수한 상황이 생겼거나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개인 특성이 작동하면 해야 하긴 하는데 하기 싫은 두 마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내 마음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 갈등 상태가 바로 양가 감정이다. 그리고 이 마음속의 내적 갈등이 꾸물거리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속만 시끄럽다. 그러면 양가 감정을 촉발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환경이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자체의 특성이 이에 해당한다.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잘 해내야 하는 그런 일일수록 부담감을 느끼는 일일수록 미루게 된다. 또 일을 맡게 된 상황적인 맥락도 큰 영향을 준다. 같은 일이라도 누군가가 고압적인 태도로 떠맡기면 기분 좋게 시작하기가 어렵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 협조적이지 않은 팀원들과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시작도 하기 전에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니 일을 시작하기가 꽤나 망설여진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양가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양가 감정의 교착 상태에 빠져 꾸물거리는 건 아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일의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성향, 자신은 언제나 모자란 사람이라는 평가절하와 자기 비난 경향성, 불공평하고 억울해서 일할 기분이 아니라는 저항감, 달성할 수 없는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완벽주의 성향, 설레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니 그만두고 싶다는 자극추구 성향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 5가지 개인의 특성은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주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이 국내 굴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일에 접근하거나 또는 회피한다. 취업 지원 서류 준비 과제에 접근하면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시작하고 계속 수정하고 마침내 완성한다. 반면에 회피하면
그냥 지원하지 않기로 깔끔하게 결정한다. 하지만 꾸물거리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접근과 회피 동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다반사이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긴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작성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고 싶다 라는 접근 동기와 하기 싫다 라는 회피 동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양가적인 상태라고 하며, 이때 느끼는 갈등이 바로 양가 감정이다. 양가 감정이란 건 어떤 것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또 원하지 않는 감정 상태로 양립하기 어려운 양쪽 모두를 원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꾸물거리는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야 할 일이니 해야겠다는 마음과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힘으로 맞선다. 보통 상황이라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접근 동기를 만들기 때문에 맡은 일을 탐구하고 계획을 세워 실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하기 싫은 마음이 회피 동기를 만들면 접근 동기는 무력화된다. 절대값이 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 0이 된 것처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만나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다. 양가 감정을 느끼면 그 자체만으로도 괴롭기 때문에 흔히 내면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한다. 변명거리라고 하는 까닭은 보통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우와 심포도 우화에서처럼 그 일은 해봤자 어차피 별로 라든지, 또는 아휴, 업무 분장을 불공평하게 하다니 화가 나서 일할 기분이 아니네 라는 식의 아주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찾아낸다. 이처럼 실패를 예상하고 미리 변명거리를 만드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손상화라고 한다. 학생이 시험 전날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정말로 배가 아팠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이 그럴만했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구실을 만들어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자기가 느낄 불편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자기손상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은 까닭은 그 이유가 얼마나 그럴듯하든 그럴듯하지 않든 간에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게다가 내면의 모순을 해소하려고 변명거리를 찾는 건 일처리를 유보함으로써 개인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꾸물거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일어나서 책상 앞으로 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컴퓨터를 켜. 바로 파일을 열어서 뭐라도 작성해. 라고 대답하면 될까? 물론 아니다. 그게 정답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할 리가 없다. 그보다는 꾸물거림이란 행동이 나에게 왜 생겨났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고서는 꾸물거림에 기저에 있는 감정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당신의 꾸물거림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변화의 여정.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그렇다. 바꿀까 하는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한편으로 괜히 바꿨다가 불편해질까봐 망설여진다. 새 물건을 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행동을 바꾸는 건 더욱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변화의 필요성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변화가 있어야 꾸물거림을 해결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을 아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도전이다. 변화가 두려운,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불확신 때문일 것이다. 변화를 시도하면 두려움과 의심이 연타를 날린다. 했는데 안 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더 나아가,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정상이야? 라는 의심이 더해진다. 자신을 의심하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불확신을 해소해 가야 변화할 수 있다. 꾸물거림에 대한 궁금증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히 분석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지금껏 막연히 추측했던 꾸물거림의 발생 원인을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선택하도록 이끌 거다. 즉, 내가 꾸물거리는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꾸물거리는 사람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라고 얼버무리곤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이면에 양가 감정과 불안,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한다. 보통 꾸물거림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단, 원인 찾기, 문제의 명료화, 행동 교정에 초점을 맞춘다. 충분한 자기 이해 없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변화를 시작할 틈을 놓치기 쉽다. 우리는 변화 과정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시행착오 속에서 허둥지둥한다. 이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자신을 밀어붙이면 지쳐 나가 떨어지기 쉽다. 스스로 납득하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은 방식을 무턱대고 적용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변화의 과정은 편하지가 않다. 불편하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결과를 보고 싶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기 쉽다. 변화의 과정 중에는 침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참 많다. 시간 압박이 대표적이다. 빨리, 더 빨리 결판을 짓고 싶다. 이런 조급함에 압도되어 버리면 무리하게 엉뚱한 길을 가다가 포기하게 되고 큰 실망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양가 감정은 모순덩어리처럼 보인다. 양가 감정 안에는 합리화와 정신승리가 즐비하다. 내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했다든지 건설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직면하고 인정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창피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양가 감정이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양가 감정에는 변화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다. 현 상태에 불만이 없고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었으면 처음부터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다. 꾸물거림을 문제 행동으로 이름 붙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 강령을 제시하면 될까? 근데 이 방식은 흔히 저항감을 불러온다. 대신에 우리는 꾸물거림을 몇 발자국 물러서서 함께 관찰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주로 느끼는 감정,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꾸물거림과 어떤 관계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지도를 보듯 가고자 하는 곳을 살피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면하면 할수록 변화를 방해하고 꾸물거림을 유지시키는 요인들이 명확해지고 변화를 향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날 것이다.
양가 감정 속에는 변화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분명 훌륭한 연료이다. 의도가 미미하더라도 산소를 조금만 주입하면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그러려면 꾸물거림을 문제로 진단하고 행동 교정에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 나라는 사람, 나의 가치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탐색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변화를 시작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틈을 주어야 한다. 그 여유 공간 안에서 차분하게 방향을 잡고 장애물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면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급하겠지만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지면 꾸물거림 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내가 왜 꾸물거리는지 제대로 알면 나는 골칫덩어리야.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살 길이야. 라는 식으로 체념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조화가 된다. 즉, 큰 지도가 보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가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영역을 확 좁혀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변화 여행을 시작할지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일처리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리나? 나의 어떤 개인 특성이 주로 영향을 주고 있나? 같은 질문에 대한 답과도 연결된다. 수용하고 행동한다라는 방식은 상담심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증거 기반 심리치료 이론, 동기 강화 상담,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핵심 접근 방식이다. 인정하기, 즉 나를 수용한다는 건 꾸물거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또는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인의 역사를 헤집어 관습적인 통찰을 추구하거나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으려는 것도 아니다. 가장 먼저 지금의 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경우엔 단순히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도망치고 싶어서 미룬다. 미루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 꾸물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결국 마감 기한에 임박해서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정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잠깐 심호흡하면서 내면의 불안을 바라보면 침착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강한 불쾌감, 심하면 심장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는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불안감이 몰려오더라도 그 느낌 그대로 잠시 견뎌보는 것이다. 그 다음 내 마음의 상태를 파악한다. 불안에 휩쓸려 버리면 불쾌감만 가득하지만 나의 불안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잠시 머물면 주도권이 생긴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식의 행동 지침을 추천하지 않는다. 대신 꾸물거림의 기원이 되는 개인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방법은 많이 알고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자기 개발 방법, 새벽 시간의 기적. 그렇다.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시간 관리나 일정 계획 방법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난다. 수많은 방법을 속간해 나의 것을 선별하려면 먼저 내가 꾸물거리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에게 잘 맞고 효과적이며 내가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작동하는 그 방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왜 꾸물거리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관점을 명확히 하면
취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책에서는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5가지 개인 특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이 5가지 개인 특성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특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동일한 특성이라도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중간 회색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나의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특성을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변화 과정에서 방향 감각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꾸물거림의 정체 상태를 빠져나올 때, 마음이 조급할 때,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산만해질 때, 변화의 방향타를 잡기 위해 나라는 사람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다. 앞으로 나올 5개의 장에서 우리는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왜 꾸물거릴까? 그럼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지금까지 나는 왜 꾸물거릴까? 미루는 습관을 타파하는 성향별 맞춤 심리학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게 1장이에요. 1장을 읽어드렸고요. 목차를 보면 1장이 개괄이죠. 앞으로 나올 것들. 2장부터 나오는 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꾸물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가 나와요. 아까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꾸물거림이 발단이 되는 5가지 개인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고, 두 번째가 자기 비난, 세 번째가 현실 저항, 네 번째가 완벽주의, 5번째가 자극 추구인데 이것들이 각 챕터별로 나와 있어요.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그리고 에필로그가 나오고 이 책이 끝나는데요. 저는 굉장히 잘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장을 제가 보고서 이 책 꼭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던데. 그쵸. 양가감정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하고 싶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귀찮아. 막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약간 이럴 때 이렇게 꾸물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0이 되듯이 같은 크기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내가 이제 꾸물거리게 되니까, 꾸물거린다는 말이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글이 쉬워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쉬워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간략하게 뒤에 나올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5가지 개인 특성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든 서둘러가지고 되겠지, 약간 잘 되겠지, 이런 거겠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그리고 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쩌면 이런 말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첫인상으로 예상했던 소요 시간과 실제 소요되는 시간 차이에 굉장히 갭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거 10분이면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면은 한 2-3시간 걸리고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 이게 10분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엔. 착수하기 전에는. 그게 문제인 거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체감하지 못하는 거야. 마치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꼭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봐야 이건 그거야. 약간 이렇게.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예. 그게 아닐까. 예. 저도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금방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얼마 이거 뭐 하루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비난. 자기 비난하는 특성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꾸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되게 실망스러워서 자기를 되게 심하게 책망하곤 한답니다. 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쓸모가 없나 봐. 같은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좀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울해져서 또 일을 미루게 된다고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늘 결과물은 형편없고 계속 미루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요.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세 번째 특성은 현실 저항이래요.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일이야 이건. 나 안 해. 약간 이런 반항심. 그리고 일단 미루기로 결심을 딱 하면은 잠깐이나마 나에게 주도권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드는 성향이래요. 약간 현실 도피 느낌이네. 자꾸 꾸물거리 이유를 찾고 좀 변명을 좀 많이 하고 이거 뭐 좀 아파서 못한 건데 내가 이거 마음 먹고 하면 잘할 수 있어. 다음엔 잘하지 뭐. 이러는 느낌으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현실 도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약간.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은 괜찮지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충분히. 그죠? 습관이 되면 결국은 뭐 나는 타격이 없지만 계속 결과물은 좋지 않죠. 네, 요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네요. 요거를 자기가 이런 성향이라는 걸 좀 알면은 그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내가 너무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니까 좀 습관적으로는 변명하고 있었네. 하면서 자기를 좀 메타인지를 좀 하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네 번째 개인적인 특성은 완벽주의.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 이거 되게 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완전하게 완벽주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성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뛰어나게 잘하고 싶다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늘 공존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뛰어나게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완벽한 건 없다라는 마음을 늘 하면서 살면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하지 뭐. 어제의 나보다만 나면 돼. 약간 이렇게 좀 하면서 저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을 조금 상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 평소에. 왜냐면 좀 잘하고 싶으니까 막 열심히 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자책하게 되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벽주의랑 자기 비난이.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 돼요.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별로야. 그럴 때 이제 자기 비난하는 거죠. 나는 진짜 타고나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난 쓸모가 없어. 못하겠다. 약간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좋은 게 이제 다 잘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냥 나의 최선이면 돼. 그리고 끝까지 해놨잖아. 끝까지 하는 게 어디야. 잘했어. 약간 기대치를 많이 좀 낮춰요. 스스로에 대해서. 잘했네. 해냈잖아. 한 걸음 걸었잖아. 내일도 걸으면 되지. 약간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돼요. 잘 돼. 이렇게 돌아가요.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어요. 내일 살아갈 수 있고 기분 좋게 또 이 정도도 했네. 약간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런 마음을 품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낙관주의. 그래요. 아무튼 완벽주의는 근데 진짜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긴 하죠.
이런 또 성향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동료의 행동이라든지 상황적인 우연에까지 좀 통제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렇잖아요. 주변 동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진짜 내라는 거 안 내고 이렇게 해줬어야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약간 이러면서 자기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도 막 그런 자신을 알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걸 아는데 또 잘 안 고쳐져. 또 방법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의 진행이 느려지곤 한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뭔가 내가 완벽하게 진짜 했는데 막 시간을 투여하고 막 한 달 넘게 준비한 그런 건데 네가 뭘 안다고 이거에 대해 지적을 해? 약간 이러면서. 근데 그 마음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똑 보고 막 지적하면 화나죠. 나는 진짜 밤새 가면서 했는데 이걸 막 지적을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상대방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한 달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뭐 밤을 샜는지,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잘 거 다 자가면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참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하고 뭐라 했을 때 나 대충 했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 저항의 그런 변명을 많이 하는 그 친구로 다시 돌아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변명. 나 대충 했는데 대충 해서 그래. 약간 이렇게. 농담입니다. 아무튼 완벽주의 좋죠. 근데 적당히 그냥 메타인지 하면서 내 몸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진짜 시작도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 자극 추구. 자극 추구 6장에 나와요. 희망차게 일을 시작하지만 좀 흥미를 잃으면 금방 포기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네. 마치 그 책에 나오는데 RPG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노가다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만 엄청 때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똑같은 몬스터만 100마리, 1000마리 잡고 이런 시간을 겪어야 한 단계 성장이 있을 텐데, 자극추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빠른 성과가 없으면 쉽게 지치고 호기심이 생기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다.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시도와 포기 사이에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계속 재미있는 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저거도 좀 재밌어 보이네? 저거 하러 갈까? 이 재밌어 보이네? 저거 하러 갈까? 이렇게.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원래 좀 재미를 추구하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 이거는 내가 놓지 말아야 할 거, 핵심 가치다, 내가 이거는 진짜 꼭 가져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가끔 지루해지고 시시해지고 지치고 뭔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약간 저자가 말한 것처럼 좀 틈을 남겨놓고 그 틈에서 잠깐 호흡하고 다시 이러면서 이렇게 나의 어떤 능력을 쌓아가는 거 어떨까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꾸물거림에 발달이 되는 5가지 특성,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자기 비난하는 그런 성향, 현실에 저항하는 성향, 완벽주의 성향, 자극을 추구하면서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나는 굉장히 꾸물거리는 사람이야. 나는 자꾸 중요한 일 되면 그냥 몸이 굳어버려.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정독을 권합니다. 예, 저도 한번 더 읽을 생각이에요. 내년에는 한번 제가 꾸물거리지 않고 좀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볼게요. 책도 많이 읽고 책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한 주에 한 두세 권씩 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좀 얘기가 길었죠, 후기가. 그만큼 좋은 책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도 잘 자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랄게요. 저는 갈게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